1434회 괴물이 된 엘리트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방송이고요. 저번 주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 뭐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전부터 관심도가 되게 높았던 사건이고 요번에 또 그 아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봤을 거야. 그때 사건이 알려졌을 때 이걸 주제로 다루는 방송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새끼냐, 뭐 대체 왜 이딴 짓을 한 거냐, 그런 것들이 막 자세하게 알려진 건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 알에서 방송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마 많이 봤을 거야. 그 알 카페도 들어가 봤는데 이 얘기 많이들 하더라고. 관심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또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면은 리뷰니까 리뷰를 하는 재미가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 이 새끼가 범인이 똑똑한 새끼입니다. 연세대 의대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근데 이 새끼가 공부만 잘하면 되는데 병신이에요 진짜. 얼마나 개병신인가 한번 볼게요. 대체 공휴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창 너머 광경의 시선을 빼앗긴 그때는 지난해 5월 6일 혹시 몰라 찍어둔 사진 속에 위태로워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강남에서 일어난 사건일 거야. PC로 일을 할 때요, 제가 모니터 바로 위에 딱 보이는 장소여서 보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새끼야, 범인이. 이미 살인은 끝났고요. 여자친구인데 이미 죽였고요. 지도 뭐 뛰어내리려고 한 건지 도라이 새끼야 이거. 2024년 5월 6일 오후 5시 20분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심상치 않아 보여서 곧장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허리를 90도로 숙이더라고요. 아, 뛰어내리려고 고민하는구나. 여기 위가 당시 신고자가 목격했을 때 그 남자가 서 있던 위치예요. 사진 속 남성은 서울 15층 높이 옥상 난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자칫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대요. 안 뛰어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가지고요. 제가 있던 건물 옥상으로 아예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봤는데 다행히 구조된 것처럼 끌려 내려오더라고요. 대체 무슨 이유로 그날 남자는 삶의 낭떠러지에 서 있던 걸까? 그의 사연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인물은 위태롭던 남성을 구조해냈던 119 대원입니다.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는 그날의 출동.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옥상 가운데편에 남성이 있는 걸 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갑자기 난간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뛰어가가지고 남자의 발목을 겨우 잡았던 상황이었어요. 엄청 저항을 많이 했거든요. 옆에 시래기 선도 있었는데 그걸 붙잡고 한참 씨름을 했습니다. 난간에서는 굉장히 저항이 심했는데 바닥에 내려왔을 때는 또 크게 저항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3분 만에 구조가 종료됐어요. 우울증이 있거나 힘든 일 겪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통 울면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새끼는 진짜 눈만 꿈뻑꿈뻑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안 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로 이동해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자 그때부터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119로 또 한 통의 전화가 접수됩니다. 출동 장소가 또 비슷해. 이 남자가 방금 투신하려던 그 건물 옥상이야. 다른 신고인데 이번에. 한 장소에서 이어진 2번의 SOS.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 또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사람인데 신고 내용은 여성 부상이라고 신고가 돼서요. 출동을 나가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디귿자처럼 꺾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경찰이 안내해줘서 아, 여기 있구나, 그렇게 안 정도예요. 피냄새가 강하게 났거든요. 근처에 갔을 때 바닥에 출혈량 보고요. 이 정도 출혈량이면 무조건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고 여자가 배낭을 맨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귀중품 떨어져 있고요. 근처에는 마시다 만 소주병도 놓여 있었고 옥상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좀 사각지대 같은 곳인가 봐. 이미 사망한 상태에 쓰러져 있던 거죠. 아, 이렇게 있었구나. 이거는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주저앉듯이 쓰러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힘이 딱 풀리면서?
뒤집기 전까지는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될 정도였어요. 웅크리고 있어서 뒤집어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인 게 목에만 집중적으로 상처가 있다는 걸 인지한 거죠. 옆에 칼도 있었고요. 아,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신 근처에 생선 회 뜰 때 많이 쓰는 칼 2자루가 떨어져 있었어요. 부검에 따르면 이제 피해자 20대 중반이고 30개가 넘는 손상 중에 대부분은 피해자 목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중 치명상은 손목 동맥절단, 허리 경동맥으로 알려진 혈관들입니다. 가장 깊이 자리한 게 손목 동맥인데 그게 잘릴 정도의 과도한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피해자 손에는 저항흔도 남아 있었어요. 사인이 목 부위 다발성 자창, 여러 번 찔렀다 이 얘기죠. 유성호 교수, 손상이 전체적으로 30개가 넘게 있고요. 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 중에 손목동맥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동맥이 완전히 절단됐어요.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피가 이렇게 팍 튀잖아요. 아, 여기가 잘려야 피가 그렇게 막 분수처럼 나오는 건가? 이호 교수, 문제는 왼쪽도 그렇고 앞쪽도 마찬가지고 자창의 간격이 집중돼 있다는 건 빠른 속도로 공격했거나 또는 피해자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시신의 목에 난 상처 중에는 그 크기가 상당한 것들도 있는데 이는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찔리면서 상처들이 서로 합해진 결과다. 같은 자리를 계속 찌르려고 한 거야 이 새끼가. 그 위치는 급소로 불리는 곳들이다. 치명적 부위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걸로 봐서요. 이게 무계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기는 거야. 깜짝 놀랐지? 아유, 충격이지 뭐.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보통 여기 막 북적북적 하거든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가는 강남역 인근입니다. 이 근처에 뭐 극장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아, 맞네. 거기에 영화관까지 자리에 있어서 늘 사람으로 붐빈다. 옥상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은 이게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그 전에 투신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사건일 것 같다고 현장에서 전달받았거든요. 가해자 가방을 가지러 경찰이 왔다가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예, 영민이. 예, 이거 본명 아닙니다. 왜 이름을 가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랑 다 공개됐어요. 이 새끼 뭐 수능 만점자 그런 새끼 아니냐? 24살밖에 안 처먹은 새끼야 이 새끼 이거. 수능 만점자인 걸로 알아요 제가. 예, 요 인터뷰로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수능 만점자 연세대 의예과 최영민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돈만 많이 벌기보다는 제가 사회 공헌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싶었어요. 종착점은 그래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장면도 있네. 경동맥 살인, 목의 구조, 경동맥 출혈 사망. 피해자가 관심 있는 수능 얘기를 해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지가 이제 진술한 내용이야.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반 정도 눕힌 상태에서 회칼로 왼쪽 경동맥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취조인데 피의자는 처음 옥상에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을 당시 왜 살인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때 이 새끼가 웃으면서 에이, 부끄러워서요. 이 연병을 떤 거야. 자, 영민이의 지인인데 제가 알던 그 새끼가 맞나 싶기도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진짜 이쁘게 잘 사귀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여자친구 동갑이고 뭔가 좀 가스라이팅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아. 오랫동안. 지수랑 결혼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더 놀랐던 거죠. 평범한 사람으로서 생각 못할 행동들.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찍은 거야. 사이가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이걸 보면 대화가. 밤 되면 이쁠 것 같아. 사이가 나쁘면은 밤 되면 여기 이쁠 것 같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
자, 근데 왜 죽였냐? 일단 이유는 여자친구와의 관계 파탄이었다라고 진술했어요. 이대로 망해버리는 건가? 인생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무턱대고 전진했어요. 관성에 이끌리는 것처럼 제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아, 엄마구나. 피해자 엄마. 해를 보고 너무 멋있다 했는데 제품으로 이렇게 와서 집으로 갔던 꿈이에요. 치유될지 장담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너무 불안했어요. 잘못될까봐. 심장에 충격 가니까. 조심스럽게 키웠어요.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키우길 바래요.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선생님의. 태어날 때 애가 약했나 보다. 어릴 때고. 초겨울처럼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서초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살해를 당했대요. 타살이래요. 이 상태에서 여기 가슴 쪽을 다 찔러댄 거예요. 딱 만 5일을 빨래했어요. 그런데도 피가 남아있어요. 아, 이게 입고 있던 옷이구나. 근데 이거 빨면 되나? 그냥 증거품이 돼야 하는 건데?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는데 빨면 안 되잖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무슨 극장 있는 건물 옥상에서 남들 다 보라고 공개 처형했잖아요. 그건 살인 행위가 아니고 공개 처형이에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억눌린 감정들을 한 방에 다 쏟아부은 거죠. 거기에다.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고 했는데 누구야 물어보니까 사진 보여줬어요. 얘가 그 수능 만점?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유학을 앞두고 있는데 깊은 관계로 발전하겠나. 그냥 이러다 말겠지. 그렇게 했을 때가 2024년 3월 초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러니까 딸이 남친 생긴 걸 인지한 지 2달 만에 일어난 거죠, 사건이. 피해자의 친구.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요. 지수랑 영민이랑 둘이 계속 1, 2등 다퉜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래? 최영민은 제가 계속 짝꿍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사과할 상황이 있으면 보통은 미안해 괜찮아 이러는데 그 새끼는 그러지 않아요. 그 새끼 무슨 뭐 AI 같아요. 딥시크 같은 새끼예요. 지수는 천사, 순수 이런 단어들이 정말 어울리는 친구였어요. 얘네가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사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어졌지? 이별 통보받고 계획한 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 있었나요? 자기는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 여자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결심했다. 파탄이 예정돼 있어서 죽이려고 결심한 거라고 한다. 피해자 부모가 법적으로 가만 안 놔두겠다고 압박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집을 나왔다. 이 파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새끼가 자꾸 파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유가 뒤에서 나와요. 아이 눈빛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는데 엄마 할 얘기가 있는데 정말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라서 너 임신이니?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뭔데? 혼인신고했어요. 이래요. 24살인데 혼인신고를 했대 둘이. 연세대 의대 다니고 4학년이다. 근데 연세대 의대 4학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올바르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가 않다고요. 지난해 4월 25일에 회사로 전화가 왔어요. 최영민네 엄마가. 저하고 통화하고 싶다. 전화를 딱 하다가 첫 마디가 둘이 사랑하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혼인무효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혼인은 무효화해야 되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저는. 혼인계약이라도 해두고 싶다고 피해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의 사랑의 증표 같은 하나의 약속 같은 거예요. 최영민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여자 쪽에서 먼저 혼인신고하자 그랬다. 소장이 의대로 날아가게 되면 징계의원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제 인생이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출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파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인 겁니다. 후회된다. 몰래 혼인신고했다.
후회된다. 최영민이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냥 서류 몇 장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준비한다. 난 그때 왜 그거를 말리지 않았을까? 걔가 언젠가 부모님 회사를 지가 크게 받을 텐데 서울의 비싼 동네에서 피부과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받길 원했다. 여자 쪽이 잘 살아. 그런 거 같죠, 맥락상? 그런 거 봤을 때 최영민 이 새끼가 나 의사 자격 따면은 개인 병원 얘네가 차려줬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여자애를 문 거야, 최영민은. 그러니까 최영민네 엄마 입장에서는 로또죠. 아까 그렇게 말할 만한 거야. 사실 부모로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애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죠. 우리 서로 좋아해가지고 혼인신고도 했다. 엄마 근데 얘네 집 되게 잘 살아. 나 나중에 병원도 차려줄 정도야.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 애가 병신 같은 거 봐서 부모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말이었던 거야 그게. 계속 친구. 제가 느끼기로는요. 지수가 속아서 혼인신고한 걸로 느껴졌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데 계속 최영민과 통화를 했고요. 지수가 자해한 줄도 몰랐어요. 조금 늦게 발견한 거죠. 이게... 자해 수술은 24시간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대면에서 최영민과 대화하면 또 다른 면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영민한테 전화를 당연히 했죠. 최영민 씨가 법적 보호자로 돼 있으니 와주면 안 되겠냐. 내 사정이 이러니. 그러니까 차분하게 네 선생님 이래요. 그럼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요. 그게 무너졌죠 그날 밤. 제 딸이 이제 서서히 깬 거예요. 아 이거 나쁜 놈이구나 생각했어요. 계속 연락이 온다고 했거든요 최영민한테. 전화가요 계속 수습통이 온다. 그래서 제가 절대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집착하다가 죽이게 됐다. 이런 내용도 계속 많이 나왔으니까요. 짐도 많이 쌌더라고요. 진짜 최영민이 집 앞에 와 있대요. 저희 아이가 불안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정말 너무 붙잡고 싶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좀 여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최영민 이 새끼는 여자친구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여자애가 스스로 집을 나가 짐 싸서? 그리고 대체 딸에게서 그동안 뭘 받길래 이 부모들은 그걸 그냥 놔두는 걸까? 제가 이거 방송 봤는데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엄마 오늘 보니까 저 마지막이네요 하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걔랑 살 것처럼. 자해하고 입원해서 수술받고 퇴원하고 바로 다시 연락하고 이틀 만에 집을 나간 거야. 이상하지? 자 그러면서 모텔로 가요. 이 사람은 생각나네요. 특이하게 젊은 여학생이니까요. 남자애는 가끔 오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난 잘 모르고 우리 딸내미 같아가지고 아이 여길 뭐하러 왔느냐 내가 물어봤어. 응? 물어봤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방을 알아보고 있고 자기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남자친구도 잠깐 와가지고 먹을 거 사주고 가고 이런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같이 있는 것도 아니야 또.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다 이번에도 파탄 분위기가 보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의대와 인생이 망할 거에 예측돼서 함께 죽자는 생각으로 여친과 행동했다. 그리고 나는 여친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따라 죽을 생각이었다. 근데 실패했다라고 하네요. 아니야 이 새끼 안 죽어. 그냥 쇼하는 거야 쇼. 자 여기에 유튜버 표창원씨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내어놓는 그 설명들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사실 범행 장소는 옥상이 아니라 호텔 방이어야 해요. 그 심리적 격정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감정의 흥분이 형성된 장소에서 자 그러니까 둘이 지금 죽을 생각이었다고 한 거잖아. 최영민이 말로는 여자친구가 동의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 죽여줘라고 동의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방 안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야. 왜 옥상까지 올라가서 야외에서 그런 걸 해. 동반 자살인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그죠? 이상한 방식이야. 번개탄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영민이 이 새끼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파점에서 청테이프를 샀네요. 왜 사 이걸?
그리고 치킨을 사서 모텔로 돌아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저만 바라본 애니까 평생이라는 것도 착각이죠. 지 믿음이야. 24살밖에 안 된 새끼가 평생이란 말을 쓰기는 너무 어리잖아. 중학교 때부터 안 사인데 그래봐야 10년인데 모르던 기간이 더 많잖아. 근데 뭘 평생이야. 이 새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불행하게 되고 여차하면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 강남으로 그래서 데려간 것이에요. 좀 많이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남겨진 피해자도 함께 죽을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라는 흔히 과거에 이야기하던 동반 자살의 형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발견됐을 당시 피해자가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모습이거든요. 모순이죠. 욱해서 순간적으로 살인을 벌인 거냐 하면 그런 종류의 범행은 아니란 말이죠. 계획적인 범행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자니까 이 경우에 살인한다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선택인 거예요. 이혼 소송을 당해서 자기가 최대한의 어떤 손실이라고 해봤자 의사로서 어떤 타격을 입는 것인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이 여성을 살해하면 자기 인생 자체를 잃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제 딸을 살해하기 전에 SNS 프로필 사진을 제 딸하고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꿔요. 사람들이 최영민의 SNS 통해서 제 딸 SNS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딸의 SNS로. 인스타인 것 같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명확한 저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진로를 그대로 쫓아갔거든요. 자기 소신대로. 주변에 휴대전화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 피해자 걸로 추정되고 비밀번호로 잠겨져 있었다. 이게 아이폰인가봐. 자, 언니입니다. 피해자 언니. 동생의 휴대전화 왼쪽에 두고요. 오른쪽에 노트랑 연필 두고 수천 가지 숫자를 다 적었어요. 왜냐면은 비밀번호 입력 몇 회 틀리면은 영구 잠김 돼버리잖아. 이거는 서비스 센터 가도 못 풀어요. 초기화해야 돼. 기회가 몇 번 없으니까 우리 동생이 비밀번호로 썼을 만한 숫자가 뭐 있을까를 다 일단 적어놓고 유력한 거부터 뽑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풀리나. 근데 여기는 지금 편집됐는데 이 언니가 마지막 시도에서 풀렸다고 하더라고. 아, 내가 정말 해냈다. 이거 안 풀렸으면 그 알도 방송 못 나왔을걸요? 자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 어릴 때 사진이네.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밥도 못 먹고 몇 날 며칠 밤새면서 비밀번호 풀려고 했거든요. 딱 풀었는데 동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정말 최영민의 말 그대로 동생이 헤어지자고 해서 살인을 한 건가? 풀고 나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해소된 거죠. 최영민이 먼저 접근을 했네요. 무슨 중학교 나온 정지수 맞냐?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딱 너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거든. 너무 본격적이죠. 그러니까 뭐 영민이가 이 새끼가 정지수를 노리고 접근한 걸 수도 있어. 그래도 먼저 이렇게 말 텄으면은 아 진짜 반갑다. 나 누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새끼는 아니 나도 딱 네 생각이 요즘 들었거든. 그러니까 얘가는 진짜 망상장애 같은 게 있는 거야. 나도 네 생각이 들었다는 거는 정지수도 최영민 생각이 들었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근데 이 새끼는 이미 지 머릿속에서 상황을 그려놓고 상대방 감정도 자기가 그냥 지 마음대로 정해놓는 거야. 나도 네 생각 들었거든. 상대방 생각 모르잖아 사실. 미친 새끼야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졌어요. 나도 관리할게. 그러니까 얘가 연대에 들어가고 의대를 수능 만점자 이걸로 이미 기사가 났을 테니까 여자애한테는 충분히 어필이 되기 좋았을 거야. 어떤 게 마음에 들었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금방 가까워져서 사겨.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했네 이 새끼를. 와 근데 와 이거는 진짜 자식 키우는 분들은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은 반드시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 짓을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우리나라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한 애들이. 그러니까 이 책임에 대한 그 무거움을 모르는 거야.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강남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라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강남이. 근데 우리가 미래를 강남에서 좀 그려나가자 뭐 이런 의미로 강남에서 신고를 했어요. 혼인신고를. 자, 그리고 이날 뭐 좋은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 동생과 최영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일부가 없어요. 지난해 4월 19일 이전의 내용이 없어요. 혹시 몰라서 앨범을 열어봤죠? 자, 혼인신고 관련 얘기인가 보다. 근데 이거를 이 새끼가 정지수한테 다 시켰어. 어떻게 해야 부모 몰래 할 수 있는지. 유학 가면서 등기 처리할 때 꼭 자기가 직접 모든 과정 하기. 부모님 참여 안 되고 자기 주민등록 등본을 뽑지 못하게 하기. 부모가 여자친구 거를 야 니네 엄마가 주민등록 등본 못 뽑게 해야 돼. 둘이 미국으로 도망갈라 그랬나? 뭔 소리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새끼. 만남의 과정이나 사건의 전개 경위를 보면 이 피고인이 이 피해 여성을 자신의 어떤 입신양면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심지어 그 메신저 대화 중에 보면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흔적도 보여요. 굉장히 계산적인 만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영민이네 이 새끼가 좀 못사나 집이? 얘는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피해자가 그걸 원했어요. 계속 저를 사랑해 왔으니까요. 아 이거 영민이구나. 말하는 거 봐 이 새끼. 피해자가 그걸 원했어요. 계속 저를 사랑했으니까요. 제 씨를 받고 싶다. 야 영민아 이 씨발놈아. 어떤 24살이 여자애가 남친한테 나 너의 씨를 받고 싶어. 지랄하지마 미친 새끼야. 이게 이 새끼가 여자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정말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병신 새끼가. 여자를 그냥 수단으로만 보는 거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만. 비응신 같은 새끼가 뭐 사극을 많이 봐서 그런가? 연병할 소리를 하고 있네. 야 이런 거 쌍화점에도 안 나와 이런 말. 미친놈인가 진짜. 좀 사실 나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새끼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폭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통수를 좀 갈겨가면서 해야 돼. 야 영민아 이 새끼야. 씨를 새끼야. 씨발 새끼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맞고 커서 그렇습니다. 영민이네 부모가 얘를 때려봤겠어요? 공부 잘하고 이렇게 똘똘한데?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자식인데? 한 번도 안 때려봤을 거라고 생각해. 오냐오냐 했을 거야. 주변에서도 어우 영민이냐 얘가 너 요번에도 1등 했다며? 이런 말이나 들으니까 애새끼 거만해지고 부모가 안 때리니까 오냐오냐 해가지고 지가 최고인 줄 알겠죠? 비응신 같은 새끼가? 이런 새끼들이 문제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학교에서도 이 일진 친구들이 문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괴롭혀. 일진 애들이. 그 약간 좀 뭐랄까 자격지심이 있는 건지 일진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안 건드립니다. 엇비슷하게 좀 까불까불하고 좀 친구랑 잘 놀고 이런 애들 괴롭혀요. 일진 친구들도 반성해야 돼. 사람들아. 괴롭히면 안 되는 건데 괴롭힐 거면 이런 새끼를 괴롭혔어야지. 니들이 고등학교 때 이 새끼 좀 바로 잡았으면 이 사건은 없었잖아. 일진 새끼들이 문제야.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착하고 멀쩡하게 사는 애들은 괴롭히고 나중에 연병 떨 새끼들은 손도 못 대. 비응신 같은 새끼들. 보는 눈은 존나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일진하겠지 등신들. 이 새끼 조금만 손 봤어봐. 이 새끼 바로 제정신 차리고 멀쩡한 의사 됐겠지. 이거 니들 잘못이야 일진. 이런 새끼들 단속했어야죠. 괜히 담당 일진이 있는 게 아니잖아. 아, 나 솔직히 좀 진지해 이 부분에 대해서. 괴놓은 새끼들. 나의 씨를 받기를 원했다. 보통 씨라는 단어는 옛날에 왕, 조선시대 왕이 뭐 뿌린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고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수능 만점 받았어. 이게 이제 여친이랑 문자 주고받은 것 같은데 이 새끼는 카톡 같은 걸 안 쓰나 보네. 지수야, 정지수니까 몸 잘 나은 것 같아 다행이고. 이 새끼 병원도 안 간 걸로 알아. 지가 법적 보호자가 됐잖아. 부부니까 혼인신고했으니까 병원도 안 갔어 이 새끼. 그래서 이제 문자로만 이지랄 하는 거야.
혹시 무효소송 관련 협조가 필요하면, 이 협조라는 말이 또 들어가죠. 이 새끼는 그러니까 지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아닌데 수능 만점 뭐라고. 대단하지만 수능 만점이 대단한 건 네가 정상인처럼 행동할 때의 얘기야. 네가 이 지랄 하는 순간 수능 만점 또 아닌 게 되는 거야. 그거 수능 만점이면 뭐해. 1등하면 뭐해. 비응신인데, C를 받으려고 하는 새끼인데. 이 어휘력이 존나 거만하다. 협조가 필요하면 꼭 얘기해줘라. 우리 관계 이렇게 되길 원치 않았다. 그건 너 때문이지. 이 소송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새끼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계산하는 거예요, 다. 눈에 불을 켜고 봤어요. 편향되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굉장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눈 대화를 보면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굉장히 차분하게 뭔가를 설득하거나 설명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기가 두려운 부분,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소송 미루신데 아마 오랫동안 잊어도 좋을 거야. 여보네 가족들도 문제없어. 나는 어릴 때 가정에서도 성교육을 하는데 이런 사귀는 사이에, 남녀 사이에 호칭 같은 것도 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4살짜리 애들이 내가 좀 꼰대 같은 거냐? 아니 나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다고 봐요. 자기, 여보 이래다 버리는 건 문제야, 이 나이에. 이게 진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래 버리면은 정서적으로 너무 가까워져. 너무 가까워진다니까? 어린 나이에는 좀 가볍게 만나야지. 너무 이거는 부부나 다를 바가 없는 생활을 하잖아. 사귀는 연애 관계가 뭐 한 20대 중후반부터 만나갖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있는 그런 깊은 관계. 한마디로 미래를 서로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호칭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24살짜리 대학생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정서적으로 자꾸 그렇게 부부나 마찬가지의 흉내를 내다 보면은 책임질 수 없는 짓까지 해버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정말로.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어릴 때 부모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호칭 같은 것도 성교육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내 남친이 자기가 될 수 있어, 함부로. 책임질 수 있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애칭으로 괜찮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거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너무 가벼워, 호칭이. 너무 가볍다고. 아니 뭐 이름을 부르든가 뭐 오빠 하든가 누나 하든가 그런 식으로 연애관계, 어릴 때의 연애관계는 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선이. 근데 얘들은 선이 없어요, 지금 사귀는 사이가. 내가 말했잖아, 부부나 다를 바 없는 연애를 한다고요. 부부 생활에 책임을 못 질 애들이 부부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내 말은. 예를 들어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여잔데 신입사원이야. 내 사수가 남자야. 한 6살 많아. 그러면은 직함 부르는 게 맞죠. 좀 친해졌다, 일 많이 하고 좀 친해졌다고 해서 내가 오빠라고 하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야. 사수와 부사수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귈 때도. 근데 이런 호칭을 신경 안 쓰고 막 남발해버리면은 이거는 선을 넘는 거야.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아닌데 하는 순간 말의 무게감을 알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 내가 우리 오빠랑 데이트 중인데 우리 부모님 마주쳤어.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도 내 오빠한테 남자친구인데 자기야, 여보 이렇게 할 수 있어? 약간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건 알잖아. 이때는 이해되잖아. 이때는 이해가 되는데 둘이 있다고 해서 부부나 다를 바 없는 흉내를 내버리면 어떡해. 책임도 못 지는 것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예, 저는 꼰대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기가 피해자한테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게 된 배경에는 피해자 아버지의 무서움, 혼인무효 소장을 보내면서 자기를 의대에 재직시켜달라고 한다든가 식의 이상한 시나리오를 진술에 넣어놨습니다. 이 비용신 같은 새끼가. 그리고 나 만약에 집에 가면 정지수네요, 여자친구 피해자. 무조건 전화번호 바꿔야 돼. 몰래 알려줄게. 수신하려 한 겁니까? 말 안 해. 자, 변호사. 난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심신이 미약했어. 지능적인 진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공부만 하는 것과
자기에게 얼마나 이기적이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언니. 제 동생이요. 지난해 5월 2일 나가 있을 당시에 최영민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 신고 진짜 불안해서 전화가 온 거 맞아. 기분 나빠서 미안해. 아니야.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했어. 혼인신고 관계에 있는 남성이 최근에 자살 시도한 이력이 있고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나갔기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쪽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영민의 안전 여부에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종결한 것 같아요. 그때. 그날은 안전이 확인됐지만 그 무렵 죽음을 시도했었다는 최영민.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이 일을 여러 번 언급했다. 혼인신고 사실을 들킨 뒤 심적 압박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는데 그 다음에 얘가 간 곳이 서울 인근의 어느 산이래요. 여기서 또 119 신고자가 나타났어. 그분 같은 경우 바지 지퍼도 올리지 않고요. 뭐 다리 비틀비틀 꼬인 상태에서 뭐 술 냄새도 났어요. 그 새끼 좀. 약간 쎄해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었죠. 이 부근에서 이제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 정신적으로 이 새끼 이상하네. 수사 과정에서 이날 산행 역시 투신을 시도하려던 거라고 주장했는데 구조한 119나 목격한 신고자도 최영민의 산행 목적을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면은 여기는 산의 초입이었다. 입구에서 자빠진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알은 가끔 이런 영상을 내보냅니다. PD가 동물과 친하다 이 장면을 은근히 노출해요. 그래서 취재하러 갔다가 어디 가정집 갔어.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인터뷰하잖아. 그때 괜히 그 집 개를 쓰다듬고 있다든지 그 개가 아예 그냥 무릎에 올라와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런 거 재밌는 거 꽤 있습니다. 방송에. 드루이드인가? 자, 이어서 최영민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주장은 더 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려고 했다. 큰 양주 4병을 사서 2병을 먹고 쓰러져 있었다. 지가 지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양주 1병 먹은 거고 뭐 핑계야 핑계. 자기도 좀 약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다. 사연이 있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 같아. 감성파리 같은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이제 응급의학과 교수님인데 술을 많이 마시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는 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코올을 치사량으로 먹기 때문에 이미 의식이 처지면서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위치 추적 결과 최영민의 휴대전화 위치는 서울 강남구 서초 부근으로 확인됐고요. 모친이 최영민과 연락이 돼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모친과 만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나흘 전 최영민은 강남역 인근에 있었다. 그 위치는 나흘 뒤 범행을 벌였던 그 건물의 옥상. 오전 11시 42분경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15층 옥상으로 갔다. 사전 답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날로부터 나흘 뒤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힘든 위치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난간에 서 있다가 구조가 된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게 있네. 지면에 떨어지는 자세가 발부터 떨어지면은 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수명이 끊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새끼 뭐 병신이야? 이거 거의 정신병 수준인데요. 이 정도면 현병인데 현병이. 아니 의대 다니는 새끼잖아 얘는. 예? 우리 같은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뛰어내리면은 지면에 떨어지는 자세가 발부터라고 생각을 누가 해. 어떤 새끼가. 어떻게 뛰어내리든 머리부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돌아가요 몸이. 근데 무슨 발부터 떨어져. 이 새끼 뭐 도라이야 뭐야. 뭐 씨발 아이언맨 착지하는 거야? 미친 새끼구만. 정신 같은 거 진짜. 지갈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매번 실패했다. 이게 법정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판결 보면 여기에 영향을 줬습니다. 범행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 수혜했다는 점도 참작 사유로 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부적절하죠. 지난해 12월 1심 판결.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영민에게 26년 선고했어요. 문제는 재판부가 그의 죽음,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의 범행이 잔혹하지만 반드시 타인을 재차 죽일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대. 왜 이딴 씨발 판단을 했지? 응?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뻘소리라는 거? 이 말을 인정해줬다는 거 아니야. 제가 좀 너무 저는 그런 편이에요. 함부로 뭐 우리나라 판사들 범죄자 편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닌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어쩌다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모두를 그렇다고 일반화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너무 판단력이 떨어지잖아 이거는 지금. 그래가지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도 다 기각했대. 26년 하고 끝나면 이제 뭐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 뒤로 뭐 감시 관리 없고. 아니 회칼 2자루를 준비한 새끼가 이해가 안 가네.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결국 위험한 순간까지 간 적도 거의 없잖아요. 보여주기식 자살이고요. 그렇게 진지한 의도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재판부는 그냥 그거 자체를 다 받아들여주고 좋은 사유를 봐준 거예요. 법률 대리인, 유가족 측. 판결문엔 적혀있지 않지만 말로 그 판결을 선고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가해자가 사회에 돌아와서 사회에 기여할 것도 고려하고, 아니 이런 잔혹한 가해자의 사회 기여를 우리가 무슨 기여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해요? 씨팔 진짜 짜증나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겠죠. 이 판사들이 나는 좀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개씹 틀딱이다 보니까 이 어떤 판결에도 트렌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고, 자기가 젊었을 때 사회 분위기랑 많이 다르단 말이야. 한참 공부하고 판사 임용되고 막 이럴 때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딴 소리를 해? 개꼰대 같은 소리를? 그가 수능 만점 출신의 명문대에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 확실한 건 그가 죽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최영민에게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사실이다. 아니 지가 지 모가지 따겠다는 게 왜 유리한 조건이야 지한테? 그건 그거고 살인은 살인이지. 심적으로 뭐 괴로웠어? 네 사정이지 씨발 새끼야. 네가 사정이 씨발 심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냥 너만의 착각이잖아. 네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야. 모든 게 이 새끼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 새끼의 행동을 왜 이해해 주냐고요. 아이 존나 모르겠네 진짜. 이게 뭐 이런 것들을 참작해 주는 거야?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다 뭐 이런 거? 존나 모르겠다. 존나 모르겠어. 자, 이 새끼 범행 나흘 전 포착된 행적이 있는데 이상하대. 자세부터가 이상해요. 어딘가를 바라보고 서성였다. 이 위치에서 이제 그 사건 현장 옥상을 본 거야. 사전 답사잖아 이거 지금. 이미 계획했네. 얼마 전 머물다 온 그 옥상을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쳐다보고 있던 거다. 그가 멈춰 서 있던 곳에서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곳이 있다. 다른 내면의 난간에 비해 당일 그가 서 있던 위치가 지상에서도 가장 잘 보인다는 점. 누군가의 눈에 곧장 띄어 쉽게 구조될 법한 위치를 미리 물색했던 건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상식적이죠. 지금 여기 안에요. 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 뒤쪽으로 갔다가 이렇게도 했었고요. 사이렌 울리잖아요. 사이렌 소리 듣고 나서는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좀 위험한 행동이 좀 덜해진 것 같아 했어요. 내심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나름 구조가 되길 원했던 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계산된 플레이가 아니냐는 거야. 감성 발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는 이제 AI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AI로 대체되는 것들이 많아요. 화장품 가게 모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작비를 좀 절감하는 효과도 있겠죠, 이런 게. 어차피 모자이크 할 테니까 크게 이상하지도 않을 거야. 이 새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과 119의 손에 구조될 계획이라도 갖고 있던 거냐. 그래서 소송에 대한 압박과 여자친구의 변심 탓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수사 서류에 기록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아직은 짐작일 뿐인데 지금 필요한 건 증명이다. 그래서 촬영된 최영민의 사진과 실제 현장의 구조물 찍은 영상을 AI 기술로 그 결과를 추출해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알 조승우 씨가 나오실까요? 아니네요. 이렇게 해봤더니요, 이 팔의 모양이 앞을 보고 있었다는 것보다는 뒤를 보고 있다는 게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무릎을 좀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치우쳐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긴 팔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팔을 입게 되면 이 팔 부분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이 새끼는 긴 팔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심장에 피가 확 뿜었을 때 그러니까 동맥피의 출혈 패턴이 맞아요. 순식간에 마구 막 찌른 거죠. 피가 많이 묻어있는 칼을 쓰다 보면 나한테 튀는 게 있어요. 칼에서 떨어진 피가. 현장에 이제 혈흔 패턴이 남아있는데 그걸 봤을 때 이 새끼 몸에도 꽤 튀었을 거다. 그래서 그를 이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자라고 믿었던 경찰도 수상함을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을 텐데 당시에 이 새끼가 입고 있던 옷에는 혈흔이 거의 묻어있지 않았었대요. 갈아입었나? 갈아입었구나. 여기 나오네. 범행 후에 왜 옷을 갈아입었나요? 그게 제가 떨어져서 죽을 때 깔끔하게 죽고 싶었어요. 어차피 피의자가 고층에서 투신을 한다면 더 피투성이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거를 검색하면은 제가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할까봐 검색하지 않았어요. 그것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수능 만점 쳐받고 연세대 의대 간 새끼가 이거를 생각 못한다는 걸 누가 믿습니까? 의대인데요, 심지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웃긴 새끼네 이거. 사람 거칠어지게 만드네. 제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 병신 소리를 하면 못 참는 증후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난치병이에요, 저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꾸 말이 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서 자살할 거야. 완전한 자살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신용만 했고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양형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엔딩 아닙니다. 취재 중 빠뜨린 정보라며 최영민은 범행 나흘 전 이 옥상에서 내려간 뒤 해장국을 한 사발이 했대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지난 11월 영민이에게 26년 때린 재판부, 그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 이 주장을 다 사실로 받아들여줬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건 맞는데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걸로 봐서 최영민의 폭력성이 또다시 타인을 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대로라면 최영민은 50살 무렵에 사회로 나온다. 전문가들이 여기서 주목하는 건 범행 전날 이 새끼의 진술이래요. 피해자가 저에게 옛날에는 평민이 귀족을 건드리면 누나를 퍼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계속 제 머리에 맴돌아요. 제게 탈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저를 모멸감 줬던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어요. 분노를 표출하고 있네. 그러면은 얘는 뭐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 안 했지만 살면서 충분히 누군가가 또 모멸감을 줄 만한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지 때문이지만 듣게 되면은 또 누군가를 죽이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왜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야? 저만 그 덮어놓은 천 내리고 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랬냐면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딸아이의 눈을 감기려고 하는데 눈이 감기질 않아요. 눈을 찔러놔서 눈꺼풀이 감기지를 않아요. 그걸 보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아빠가 있겠어요? 범행 이유가 나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거야, 이 새끼가 지금. 이 새끼가. 이병헌이야, 뭐야? 실제 검찰에서 실시한 임상심리 검사 결과를 보면 최영민은 타인의 비판과 평가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장난스럽게라도 지에 대해 뭔가 단점을 말하면은 얘가 못 넘어가. 아무것도 못 넘어가는 스타일. 이거 열등감인 것 같은데요. 자기애적 취약성이 있대. 부정적인 상황 요소로부터 자신을 강하게 차단해버리려는 다소 극단적인 방어 기제. 약간 나르겠네, 이 새끼도.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범죄사건 오랫동안 방송하면서 최근에 느끼는 건데, 사이코패스 이런 거를 굉장히 범죄사건에서 사람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이걸 떠나서 나르시시스트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새끼들이 이제 뭐 사이코패스냐 이런 거랑 뭐 겹치는 부분도 꽤 있지만 나르들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나르들이 센 척을 많이 하는데 속으로는 개찐답니다. 그래서 속에 쌓아놓는다고. 그래서 얘들은 복수를 해. 근데 복수를 할 만한 사안도 아닌 것에서 한다고요. 사소한 것들도 다 복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복수해요.
이게 나르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복수합니다. 장난인데. 주로 성장 과정에서 많이 생긴다. 수능 만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돋보일 수 있다는 게 인간관계에서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의 인정이나 애정을 받기 위해 애를 쓰지만 본인의 자기애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극심한 자기애성 손상을 입게 된다. 이 자기애성 손상은 자기애성 분노로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뭐 나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야. 나르도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야. 표출하는 방식이. 그리고 얼마나 더 극단적인 새끼가 있냐 뭐 이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이 새끼는 극단적으로 복수하는 성향의 나르다. 약간 이 느낌. 임상심리사왕 면담하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 그 당시는 내가 열심히 쌓아온 탑에 내 인생에 들어와서 얘는 박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건 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쥐가 먼저 좋아해서 접근해가지고 사귀어놓고 혼인신고도 지 때문에 한 건데 지가 열심히 쌓아놓은 탑에 지 인생에 들어왔대. 지가 넣은 거 아니야. 끄집어 땡겨갖고. 이 도라이 새끼네 이거. 아유 씨. 대체 이 새끼 어떻게 큰 거냐? 얘네 부모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야? 학창시절엔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어요. 나서는 것도 없었고요. 지인 수능 만점 받았으니까 이제 어깨 좀 뽕 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랑 일해주면 얼마 주겠다. 인터넷 강의를 또 했어요? 나르들의 특징인가요? 인터넷 강의도? 전문가의 분석대로 수능 만점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최영민은 특히 큰돈 들인 경험한 것들을 꽤 자랑하는 일에 몰두했다. 자랑에 몰두해. 자랑. 과시욕이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막 롤렉주 이런 거 자랑하고 막 차 자랑하고 그런 거 있어요. 허세 떠는 거.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든 나르들은. 하나 기억나는 게 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최영민이 의대 과 잠바를 입고 왔어요. 메디컬 뭐 이렇게 적힌 거 입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고 와가지고 그게 약간 좀 의대 자부심이지 않았을까. 아, 계절감 안 맞게 입고 온 거야? 굳이 연세대 잠바 보여주려고? 어느 순간 그의 자랑거리가 된 건 지수씨의 존재였다. 나의 액세서리였어 이 새끼. 지금 여자친구가 생중계하듯 자신의 SNS를 고인의 얼굴로 도배했다. 이쁘기도 했나보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는 비극의 시작이 된 혼인신고가 서둘러 진행된 이유가 뭐냐. 대체 굳이 왜 혼인신고를 굳이 지금 하냐고. 최영민이가 사랑한다는 거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그렇게 해서 혼인신고한 거고요. 계속 옆에서 졸랐어요. 나르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가 마음에는 들어. 왜? 내 트로피로 쓰고 싶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자기 마음을 아는데 지가 상대방 마음을 모르잖아. 그거를 증명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건가 봐. 그지랄 놓고 내 인생에 들어왔다고? 취재진은 사건 수사 기록에서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최영민은 지수씨와의 교제를 시작한 전후로 특정 지역에 연이어 전화를 걸었어요. 해당 번호를 확인하던 중 우연히 포착하게 된 사실이 있다. 041인데요? 이게 어디지? 충남이네. 선생님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거기가 혹시 뭐 하는 데예요? 찜질방 목욕탕인데요. 사우나도 하고요. 저희 불가마도 합니다. 찜질방 가시면요. 남자방에 토굴도 있고요. 남자들은 수건 무료고 여자분들은 2장 제한이 있어요. 아우 도난이 요즘에 너무 심해요. 목욕탕이에요. 남자 수면실 따로 있어요. 이 새끼가 목욕탕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한 적이 있네요. 5곳이야? 충남 지역에만. 공통점이 뭐야? 이거 왜 그런 거야? 이 새끼 씨발 게이였네. 남탕에서 동성 간의 애정 행각이 문제가 되어온 곳들이래. 게이들이네. 게이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우나도 있기는 해요. 남성 전용 사우나가. 그런 거를 일부러 노리는.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게이들이 가서
그 지랄 한 거야. 조장하는 곳이 아닌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 업계에서 좀 소문이 돌겠죠. 게이들 사이에서 여기 스팟이다. 이 새끼가 어떻게 이걸 알았나 보네. 조명 어느 정도 밝기 유지해야 되고, 동성 간의 애정행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수면실에서 CD가 발견되고 있다. 자꾸 이러면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왔네. 아, 이 새끼 이거 뭐냐. 이 새끼 남자 좋아하는데 그게 내가 사회적 평판이 안 좋아질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지수라는 여자를 혼인신고 해놓고, 나 게이 아닌데? 대중적으로는 이 혼인신고서도 보여주면서 그래놓고 뒷구녕에서는 이제 뒷구녕을 벌리고 막 이랬던 건가 보다. 불을 자꾸 꺼가지고 뭐 써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남자들끼리 뭐 씨부랄거 뭐 물고 빨고 막 세우고 받고 테트리스를 하고 있다고. 그런 걸 몇 번 봤죠. 제가 발견해가지고 아예 불 켜니까 이 새끼들이 놀래가지고 뭐 바퀴벌레 마냥 후다닥 사라지더라고. 야, 이런 공유가 또 있네. 성소수자 커뮤에서. 니네들도 좀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돼. 예? 하지 말라는 데서 하지 말고 좀 지켜가면서 하면은 다 존중해주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근데 나랑 상관 있는 곳까지 침범해가지고 이지랄하면 좋게 못 보는 거야. 그가 전화를 걸었던 곳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즉석 만남에 자주 언급되는 곳이었다. 자, 성소수자 커뮤니티 지인, 동성 쪽에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길 들어가는데 최영민을 알게 된 거예요. 최영민은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너 연애 안 하냐? 이런 말 했을 때 처음에 좀 뜸들이다가 이런 게이 커뮤가 있는데 그런 게 허용이 좀 된다. 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많이 잡았다 이래요. 최영민의 진짜 모습을 그럼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취재를 시작하면서 최영민에 대한 제보를 간절히 기다렸고 용기를 낸 남성이 나타났다. 아, 얘도 이제 상대 게이였구나. 그때 SM 플레이를 할 사람 구한다는 글이었어요. 어머, 스팽이랑 SM 이렇게 주요 키워드 있었는데요. 그게 몇 개월에 걸쳐 약간 주기적으로 같은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다 하면서 바로 DM 보냈어요. 이봐, 자기소개. 23살, 73, 65가 뭐야? 키 173, 몸무게 65인가? 이 73이 뭐지? IQ는 아닌 것 같은데. 수도권이고 뭐하는 채팅방이었죠? 기억이 안 나요. 이 새끼가 영민인가 보다.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제보자인가?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네. 운동복 바지하고 회초리 이 정도 준비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학창시절에 봤던 그런 일반적인 회초리였어요. 상황극 할 때 최영민이 선배 역할을 맡고요. 저는 후배 역할 맡으면 최영민이가 저한테 야 엎드려 이렇게 한 다음에 회초리를 들고 제 응댕짝을 후려갈기는 그런 플레이였어요. 아휴 진짜. 아니 뭐 취향을 알겠다마는 예. 종종 역할극을 해가지고 가학적 성관계를 즐길 파트너를 찾았다. 뭐 이런 거죠. 선배 죄송합니다. 선배에게 이쁨 받기 위해 노력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만 때려. 이제 형 말 잘 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형이라고 불러. 우리는 선배 후배 그 이상의 관계니까. 그러면 막 수줍어지면서 네 형 이러면서 자 이제 무릎 꿇고 형의 자꾸를 내려봐. 이 크고 거대한 물건을 어떻게 생각해? 이지랄하는 거 아니야. 이지랄하는 거. 아유 씨발 진짜. 아이 뭐 취향은 알겠다만. 트위터인 건가 여기는? 73, 65, 24 이게 뭐냐? 자기들만의 어떤 암호가 있는 것 같아. 이 커라는 것도 스팽커 같은 건가? 이 뭐지? 약간 그 플레이에 대한 어떤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온 강도와 분위기 그대로 플레이를 원한다.
장소, 도구, 복장 제공이 가능하다. 또 뭐 복장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어차피 벗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학교 체벌식으로 플레이 받고 싶은 21살 남자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이 많구나. 학교 체벌식이래. 뭐 출석부로 때려야 되는 거야, 뭐야? 출석부로 이렇게 훌에 쳐갖고 막 고막 나가고 막 귀에서 잼 나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계좌번호 받았어. 이거 뭐야? 예약금이야? 뭐야? 15,000원 보냈는데? 모텔비 더치페이야? 야, 영민아, 네가 때리는 거면 씨발 네가 내자 그래도. 어? 자, 그럼 이런 제보를 왜 했냐? 이 사람은 여전히 차별 시선이 많은 세상인데 이런 성 정체성을 왜 드러냈냐? 그 사람은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일종의 수단으로 본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최영민이 제작진에게 편지를 썼어요. 옥중 편지. 저는 저의 성향과 정체성, 과거 경험에 대해 피해자께 있는 그대로 언급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빠따 맞네요. 이게 뭐 복도에서. 학교도 막 삼선 쓰레빠에 체육복에 야 리얼하게 연출하는구나 얘네들. 얘네 이거 꼼꼼하게 하네. 대충 하는 거 아니네. 서울 풀헤어 영민이가 쓴 거고요. 뭐 성적 취향은 그건 그거고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성이다. 10년 만에 먼저 연락을 했던 최영민. 피해자에게 연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는 룸메이트가 있는데요. 그 형이 연애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주 방을 비우다 보니까 나도 해볼까 했는데 그때 피해자 생각이 났어요. 평소에 여자친구 언제 사귀니 결혼 언제 할 거니라는 말을 부모님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새끼 20살 아니에요? 부모님이 20살짜리 의대생한테 결혼 언제 할 거니라고 해? 10몇 년을 수련해야 되는데 앞으로? 참 희한하구만. 부모 얘기가 좀 있나 모르겠네. 너는 왜 여자 안 만나? 왜 여자 없어? 나도 여자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식의 표현들, 대화들이 마치 피해자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처럼 남에게 과시하고 이용할 대상, 이렇게 좀 많이 읽혀서 참 안타깝습니다. 뉴스에 나올 만한 성적에 누구라도 부러워할 학력에 거기에 지수씨의 존재와 그 부모님의 재력을 더해서 그렸을 최영민의 자화상은 뒤틀린 자기애로 가득 차 있다. 자기애에 심취해 있던 최영민이 남긴 의외의 행적도 있다. 정자은행이 나와요 갑자기. 이 사람이 최영민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병원에 정자를 기증하는 것 때문에 통화를 한 거예요. 한때 최영민과 연락하던 이는 지역의 정자은행 관계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왔다고요.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런 쪽으로 좀 기여하고 싶다는 쪽으로 일단 기증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 정자 기증을 하려고 그랬던 목적은 좋은 뜻을 가지고서 했더라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기증한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정자 기증을 한번 했었다. 첫 번째 기증한 것도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거는 영민이가 2차 검사를 안 해가지고 그것도 일단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폐기해야 돼. 이러면은 범죄자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테니까 버려야 돼. 쏟아 부어야 돼. 싱크대에다가. 최영민의 발신 목록에는 정자 기증과 관련돼 있어 보이는 병원들의 번호가 전부 10번 나온다. 그가 가장 많이 연락했던 한 난임 전문 병원에서는 기증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답했고, 무정자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면 정자 기증이라는 행위는 선행이다. 하지만 영민계의 의료 기록을 보면은 그의 기증 행위는 적절치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된다. 이 새끼 요도염 있네. 그래, 이거 게이를 하니까 남성 생식기관 검사물에 기타 이상 소견이 나왔네. 게이니까 그래 이 새끼가 지금 이게. 정자 기증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저는 용돈 벌려고 난임병원에 사람들에게 안 알리고 방문한 사실이 있어요. 범행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요즘에 좀 이 신경의학과 전문의로
방송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동 관련이라든가 부부 관련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에 대한 어떤 심리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라이징 스타가 아닌가. 수능 만점 이후에 자기 애가 고양되다 보니까 자기의 유전자는 정말 대단한 유전자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나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자를 기증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월하니까 내 씨를 퍼뜨려야 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가. 실제로 자신을 더 대단히 여긴다는 그의 성격은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위험한 문제를 발생시킬 정도다. 이 사람은 늘 자기를 찬사하는 사람을 필요로 할 거고요. 남을 죽여서 나를 위로할 순 없는데 이 사람은 나를 죽여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성향이 다시 안 드러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요. 근데 판사는 왜 그랬냐고 씨.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가 12점이래 총점이.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근데 왜 중간에 12점에서 30점 사이가 높음으로 분류한다. 영민이가 이제 이 구간이다. 점수가 높음 단계에서 최하단에 해당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높음이야. 높음 중에 꼴찌라는 얘기야. 그게 뭔 상관? 구간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심리평가라는 과학적 처리 과정에 대해 문외한인 판사가 함부로 이렇게 단정하는 게 굉장히 무리수거든요. 존나 무리수예요. 이건 판사가 잘못한 거죠. 높게 나왔는데 나 판사잖아. 내가 보니까 재범 안 할 것 같아 저 새끼. 이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범생이 모범생 그런 애잖아. 이런 애가 공부 열심히 하겠지. 또 이러겠어? 정신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네.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로 일어난 살인에 가까운데 그저 상처난 자기애 때문에 그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건 비난 동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책임을 물을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 피해자 엄마, 제 딸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견딜 수 없어요. 눈 뜨고 있는 매 순간 고통스러워요. 동생인가 언닌가 그런데 수많은 누군가의 귀한 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며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살인자 최영민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렇게 끝났네요. 아유, 쌍놈의 새끼 때문에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열받죠.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회가 이 나르성 범죄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지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걸로 싸워. 살인사건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은 그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위험한 애들은 이런 나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르형 범죄자에 대해 전문가들이 좀 더 알리고 나르시시스트 범죄자 이런 말 하는 방송이 없어요. 용감한 형사들이나 뭐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뭐 살인사건 방송하고 이럴 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꼬꼬무도 그렇고 해.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어떤 언급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사건은 1434회입니다. 몬스터가 된 엘리트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올해 3월 15일 날 방송이 됐던 거예요. 이게 최근이었는데 좀 관심을 많이 여러분이 갖는 사건이라 준비를 했고 최근에 그 명재환도 하나 있었죠. 초등학교 교사 살인사건. 그것도 아마 이번 주에 방송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여러분 관심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다음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